네, 경제는 김우빈 시작하겠습니다. 우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영원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네, 빈을 맡고 있는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먹고 살자 경제학자 홍기빈입니다. 갑자기 죽자에서 살자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먹고 죽자니까 너무 추하더라고요. 네. 뭘 취해요? 추하죠. 먹고 살아야지. 다 먹고 그렇죠. 살자고 하는 짓이죠. 먹고 살아야죠. 네. 그렇죠. 예. 그게 진리지. 그래서 먹고 사니즘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죠. 가장 근본적 이데올로기가 먹고 사니즘. 그럼요. 네. 먹고 노는 거. 네, 먹고 놀자. 그러니까 더 땡긴다 그게. 예. 그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제학 모형에서 가장 기본이 먹는 거, 노는 겁니다. 노는 거? 예. 노는 건 어떻게 정립돼요? 거기 이제 저희는 이제 여가 시간이라고 하는 건데 모든 그 경제 그 행위의 근본에는 얼마나 먹을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놀 것인가. 예. 그렇긴 하다. 예. 그죠? 예,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네, 그게 기본입니다. 예. 그죠? 사는 것의 기본은 먹는 거와 노는 거다. 노는 거. 그렇죠. 좋습니다. 근데 우리 우석진 교수께서 저는 지금 엄청 찍히신 줄 알았는데 내일 무슨 어떤 중요한 공청회 나가신다고 부름을 받았다고.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 그 법인세 인하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공청회가 이제 조사재정연구원 그러니까 그 주최로 해가지고 열리게 되는데 예. 뭐 돌고 돌아서 저까지 이제 토론을 해달라고 이제 온 건데 예, 분위기 자체가 이제 학계는 법인세율을 내리는데 좀 찬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뭐 저는 법인세율을 내리는 거는 뭐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냐라는 데서 지금 저는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입장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찾다 보니 저까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많이 해가지고 내일 가서 신나게 한번 털고 올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더 찍히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더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 같이 한번 해보자. 약간 그런 마음입니다. 예. 이왕 베리모 끝까지 가보자는 겁니까? 잃을 게 없다. 가장 무서운 정신입니다. 근데 바로 그건데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예. 자, 지금 경제가 일단 위기다라는 얘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는 위기라는 어떤 상황인데는 동의하세요, 두 분은? 그렇죠. 위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죠.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당장 물가하고 고통지수라고 있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실업률이랑 그 물가 상승률 더한 건데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그게 21년 만에 지금 최고로 올라갔다고. 조금 전에 저희도 전해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위기 맞죠. 예, 그러면 서민들이 살기 힘들면 그건 위기 맞죠. 우석진 교수도 그러니까 동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위기뿐만 아니고 뭐 복합 위기다. 이 경제학에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뭐 두세 개의 그 어떤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방안이 두세 개 이상 되어야지 이제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한두 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위기가 복합 위기라고 저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측면에서 지금 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저희 걱정은 이제 그런 거죠. 지금 그게 잘 준비가 되고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제 그런 게 지금 사실은 조금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자에서 그러면 한번 두 갈래로 좀 나눠서 위기 대처, 위기 극복 방안이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대통령의 대응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어제 그 신문 보도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지금 경제 위기나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거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네,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제 그 정권에서 이런 논리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는 그 자기들이 어떤 경제 정책에 그 공과 과가 있으면은 공은 강조를 하고 과나 시를 갖다가 이제 그 커버하는 그 어떤 명분으로 세계 상황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밖으로 돌리는 거죠. 네. 이거는 그 아주 가뿐하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똑같은 세계 경제 상황에서 그러면 다른 나라들보다 어느 만큼 선방할 거냐라는 비교의 잣대를 가두면 금방 무너지는 논리예요. 이 그렇죠, 논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금 미국을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친미 뭐 미국 만세를 외치려고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선거도 다가와서 그런지 하여튼 물가를 잡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일본도 지금 전 세계적인 인플레나 이 경향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책을 보면요. 교과서에 나오는 대책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정 확장을 한다든가.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의 어떤 독창성을 발휘해서 자기들의 제가 그게 뭐 맞게 될지 틀리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걸 뭐 일본 상황을 제가 평가할 위치는 아니니까. 어쨌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상황에 근거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이런 자세를 지금 가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느 만큼 선방하느냐를 놓고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외국 상황이가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고요. 그다음에 이거랑 같이 놀라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아니고 요번 정부가 지난 한두 달 동안에 쭉 얘기했던 그 정책들을 보면은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하던 이른바 줄푸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똑같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맞다고 판단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고식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외부적인 상황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건 아니하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거든요. 쉽게 보면 정책의 기민성과 창의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위기 상황이다. 이거는 무슨 온도가 변했다, 대기압이 변했다 같이 무슨 자연과학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라는 특정한 상황을 둘러싼 특정한 상황 변화, 특히 우리나라가 민감한 게 뭐냐, 에너지 부분이냐, 식량 부분이냐 이런 거를 봐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어떤 순서로 하겠다는 로드맵하고 계획을 갖다가 지금 제시하는 게 그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데 그냥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다라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몇 년 동안 전에 하던 거 그대로 하겠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석진 교수님. 저는 그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메시지를 보고서 이 경제 주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굉장히 잘못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우리가 지금 요 인플레이션 요인이 외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과연 이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그렇죠.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신반의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누구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좋냐면은 며칠 전에 이제 그 연준 의장 파월이 곧 우리가 75bp, 0.75% 포인트 올리겠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설명을 단호하게 했습니다. 우리 연준의 목표는 완전 고용하고 물가 안정인데 노동시장을 보니까 일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일자리 찾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굳이 이 빈자리를 채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은 안정됐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으로 싸워 나갈 거고 뭐 앞으로 1, 2년 더 걸리겠지만은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그 오늘 75bp 올리는 거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시그널을 확실하게 주니까 뭐 해석 여지를 없애고 그럼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딱 대응하게 딱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whatever it takes 어떤 것이 들더라도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하겠다 해서 지금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whatever it breaks 뭐 있던 것이 다 망가지더라도 우리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서 가지고 뭐 기대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이제 연준이 발표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증시가 오히려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죠.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면은 손해를 보니까 한쪽으로만 쭉 가면은 거기 맞춰서 다 적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통령의 얘기는 우리가 수단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정부가 지금 내놓을 혹은 내놓고 있는 앞으로 내놓을 정책 수단이
뭐가 없는 거구나. 예. 그래서 다시 각자 도생이다. 우리가 기대를 형성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기에 안정화를 찾아가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제가 뭐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도어 스태핑 하실 때 좀 정해진 걸 좀 하면 좀 정제된 걸 하면 좋겠다. 왜냐면은 경제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근데 너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마 그 경제 관료들도 그거 주워 담느라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거기 거스를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무건이 낫다. 예. 저 말씀 이어가지고서 그 아주 지금 중요한 문제 두 개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되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환율 정책 문제고 두 번째는 임금 정책 문제예요. 이 두 가지는 좀 이게 크게 보면은 계층 계급적인 이익이 아주 날카롭게 나눠지는 문제거든요. 지금 가령 그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돈이 만약에 빠져나간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가치가 떨어진다라고 했을 적에 환율에 그러면 어느 만큼 개입을 해서 어느 만큼 방어를 해서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가치가 떨어지도록 놔둬서 수출을 하는 쪽에 유리하게 할 것이냐. 네. 근데 환가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더 나빠지고 서민들은 더 많은 고통을 겪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적정한 환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걸 뭐 워딩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임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인플레이션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 실질 임금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칫 잘못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임금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임금 상승이 다시 물가 상승을 낳고 이른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벌어지는 인플레이션의 그 임금 상승의 원인이 어느 만큼이느냐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상승을 억제했다가는 고스란히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지금 임금 상승하고 지금 물가 상승의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정책과 입장을 취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금 상승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발생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경제 문화에는 제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 비용 인플레이션의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70년대 중반에 그 임금이랑 인상이 그 영국 같은 경우에 진짜 긴밀하게 해서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경우인지를 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서민들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실질 임금 하락을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바싹 차리고 판단을 잘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다는 거죠. 그럼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경제 그다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좀 할 거면 정밀하게 하고 신중하게 좀 말씀을 아니면 그냥 그 발언을 좀 자제를 하든지. 그 발언을 하실 때는 진중하고 확실하고 단호한 아까 그 우석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고 단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숙고하셔가지고. 뭐 좀 있으면 우리 경제정책방에 얘기할 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공무원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들이 약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라인이 지금 사실은 비서실장부터 경제수석 이 부총리 여기 라인들이 다 늘공돌로 다 짜여 있거든요. 지금 다 그렇죠. 완전히 늘공돌로 짜여 있는데 방안을 찾아오는 데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데는 공무원들이 일 잘해요. 다만 결심하는 게 좀 떨어집니다. 예. 결심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건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방안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결심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지금 좀 불분명하다. 그렇게 그래서 그거니까 대선 때 그래 가 쇼츠에서 했던 이게 필요한 건데 그게 지금 필요하죠.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그거는 그 결심이라고 하는 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컨대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과 지금 단호하게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은 뭐 시간 지나가면 조금 넘어가는 문제니까 각자 그냥 도생하고 우리는 다시 뭐 민간으로 그냥 시장으로 그냥 가겠다. 그냥 이렇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한 입장이
뭐 밖으로 내지는 않더라도 공무원 사회라도 그걸 줘야만 이 순서 있게 지금 이 정책을 대응해 나갈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찔끔찔끔 나오거든요. 뭐 이거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 예전에 하던 거 하나 들고 오고 또 저거 갖고 와보면 예전에 하던 거 또 하나 들고 오고 해가지고 지금 땜질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과연 저는 정부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대처할 능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도 더 잘할 수가 있고 똑같은 선수를 가지고도 못할 수가 있고 예컨대 토트넘도 콩테 감독이 오기 전에는 진짜 이사간 팀이었는데 그렇죠, 콩테가 그렇죠. 와가지고 다시 리빌딩 해가지고 비유 좋은데요. 예. 뭐 4등까지 하고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고 손흥민도 득점왕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앞에 서 있는 의사 결정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조금 아셨으면 좋고 이걸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한데 근데 결심을 하려면 면밀한 상황 인식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되고 있느냐 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뿐만 아니고 이 결과를 갖다가 뒤집어쓸 책임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는 틀리게 판단할 수도 있고 옳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틀리게 판단했을 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하는 거를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게 정치인의 아주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때 대선 때 쇼츠에서는 분명히 그랬는데 그래 그대로 가. 예. 쇼츠에 분명히 그랬는데 왜 이럴까요? 대통령. 그래도 뭐 대통령이 직접 대보면은 무섭겠죠 뭐. 예. 좋아 빠르게 가 이거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조금 저보고 하라고도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아까 우석진 교수님 말씀하신 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시장이 제일 안 좋아하는 거는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렇게 민기적 내지는 이렇게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애매하게 있는 상태가 계속이 되면은 이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지. 뭐 이렇게 시간을 두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악화를 시키는 거다. 이거 좀 다들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며칠 전에 발표했던 그 경제 정책 방향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가름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한 50여 페이지 되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1년에 보통 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와요.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그려주기 때문에 저도 그 뭐 자세히 보고 또 그걸 알아야 또 여러 가지 정책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제가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 사령탑이 없는 늙공들의 말의 성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어떤 정책을 할지 우선순위가 전혀 결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나열만 돼 있다. 나열이 쭉 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모순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그런 정책들이 많아요. 비현실적인 부분. 입법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야당하고도 협치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야당의 스탠스는 지금 뭐 반대하는 것들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를 그럼 어떻게 뚫고 나가서 어떻게 언제 한다는 얘기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생기냐면은 공무원들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 가지수를 늘어서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쭉 들어와 있는데 방향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중에서 나온 정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말의 성찬이다. 되든 말든 일단 나는 이걸 내놨으니까 면피는 된다 우리가. 그러한 마인드가 거기서 읽힌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취향대로 골라 드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제 결심을 해줘야 그거를 다시 가르마를 타는데 예컨대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연준 의장이 지금 우리가 0.5 두 번에 0.75 한 번은 반드시 간다. 그래서 3% 후반까지는 우리가 연말까지는 가했을. 맞아요. 그렇게 발언을. 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금리 안 올릴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한 번에 얼마큼 올리냐, 어떤 속도로 따라갈 것이냐인지 이거는 우리 경제상을 봐야 되겠지만 금리 안 올릴 수 없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융 취약계층에 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 정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세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세수가 필요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보통 이제 세수를 우리가 확보하려고 다른 나라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감세하겠다고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법인세도 내리고 뭐 중간에 무슨 주식 관련한 거래세도 내리고 뭐 개소세도 뭐 연장하고 종부세 완화해주고 뭐. 예, 오늘 뭐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또 월세 공제도 늘리고 뭐 예, 온갖 감세책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국간이 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간이 비었을 때 뭐 올해만 비는 게 아니라 내년도 비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세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거냐. 근데 거기에다가 국가 채무도 안 늘린다고 재정 건전성도 강화하겠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얘기냐 도대체. 그렇지. 정부를 어떻게 그렇지. 운영하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그렇게 나왔던 얘기는 이게 단기적인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이 정책과 중장기적인 뭐 민간 중심 뭐 시장 경제 이거하고 지금 뒤죽박죽 돼가지고 예전에 뭐 마징가 제트 보면은 왜 우리 아수라백작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 예, 오른쪽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지금. 아수라백작이요? 아수라백작 같은 그런 왼쪽, 상황. 오른쪽. 예, 지금 예, 서로 무슨 얘기하는지 서로 그 안에서도 모르는. 름스미골 같은. 근데 기재부가 이런 정리를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이 보고서가 숨이 일관하게 쫙 이거는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기재부가 내는 보고서가 완전 이렇게 엉망이라고 하는 거는 참 믿기 어렵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작년 말에 올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뭐 회복성이 좋고 이미 선진국에 도입했고 벤처도 잘 되고 있고 혁신도 잘하고 있고 규제도 많이 우리가 풀었고 지금 한 5개월 지난 건데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은 저조하고 발전 가능성이 없고 규제 역파 다시 해야 되고 어떻게 5개월 만에 과거에 대한 그 평가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그래도 조금 유사하게 가면서 이렇게는 됐는데 여기에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180도 바꿔 쓸 수가 있느냐를 보면은 그 안에서의 그 내부의 자아 분열이 심각했겠다. 근데 저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문외한이라 그냥 보면서 딱 느낀 뭐냐면 되게 익숙하다. 네. 익히보던. 익히보던. 그래서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 정책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서 두 분은 이거 새로운 거 방안인데 혹시 이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줄푸세 옛날 줄푸세 그거 생각나고. 그러니까 흘러간 옛 노래 다시 트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우석준 교수님 어떠셨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많이 보던 거 이런 거 조금 들고 나왔다. 그거고 그다음에 새로 들고 나온 게 있어요. 이상한 이제 컨셉트 같은 거 들고 나왔는데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규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 원 인 투 아웃이라는 제도를 하겠다고 돼 있어요. 뭐 새로 듣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 하나가 들어오면은 두 개를 내보낸다.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이제 순 규제 비용에 뭐 예컨대 뭐 규제 하나가 들어오면 1조짜리 규제가 들어오면은 2조만큼 규제를 내보낸다. 쉽게 말하면 순감으로 가겠다. 규제 총량에서 원 마이너스 2예요. 그게 이제 생각해보면 되게 바보 같은 얘기, 바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게 규제 비용이라는 게 특히 이제 순 규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비용과 혜택을 다 고려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순 비용이 나오는 건데 그걸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렇죠. 예, 이거를 그냥 우리가 요거는 학자들이 앉아가지고 요 규제를 하니까 예컨대 뭐 신호등 규제를 하니까 우리가 질서가 잘 정리가 되고 혜택이 있고 대신 이제 사람들이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제 못 지나가게 되니까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조 정도 순 비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갑자기 규제 간에 비교를 해가지고 이건 규제가 비용이 더 들고 덜 들고 해가지고 네가 두 배로 쫓아내봐. 이러면 되지가 않는 얘기죠. 차라리 개수라는 게 나아요. 하나 집어들면 2개 빼라. 이게 물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그렇고 제가 제일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이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내국세를 거두면은 20.79%가 지방 교육 재정으로 갑니다. 그렇죠. 교육청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기재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학력 인구가 줄지 않냐. 학생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20.79% 너무 많다. 깎겠다. 돈이 많다. 너무. 근데 또 겁은 나니까
깎는다는 얘기는 못 해요. 차라리 그냥 그걸 좀 내리겠다고 하면은 그게 전공법인데 거기다가 대학 교육 재정을 거기다 집어넣겠다. 그거 뭐 교육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지방 교육제, 그러니까 교부금은 교육청에 보내는 거니까 대학교는 상관이 없는 거죠. 대학교는 상관이 없죠. 근데 거기다 대학 관련 예산 거기다 집어넣겠다. 거기다 그 고등교육 재정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뭐 교육감한테 가서 타서 쓰든 대학들이 아니면 뭐 구청에 가서 타서 쓰든 그렇게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뭐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 그럼 교육감 권한을 강화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답안됩니다. 그거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사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상입니다. 상상이고 예. 당연히 법도 안 되고 예. 그건 이제 보수 그 정부 내에서도 보수 교육감도 다 반대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런 거가 거기 그 경제정책 방향에 버젓이 들어가 있는지 들어가긴 있긴 있구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정 혁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안 되는 것들은 그래도 정리를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MB 때하고 비슷하다 보는데 MB는 뭘 갖고 오라고 했냐면은 액션 플랜 갖고 와라 이랬어요. 이런 안만 말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 액션 플랜도 갖고 와봐라. 그거를 굉장히 왜냐하면 건설하시던 분이잖아요. 그 요구는 맞는 요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야지 건설이 되는 거니까 다. 근데 공무원들 하는 거 보면 액션 플랜이 거의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아까 말의 성찬이다. 말의 성찬이거든요. 안 되는 건데 왜냐면 내가 이걸 우리 부처 거를 안 껴놓으면은 마치 직무유기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면피용으로 면피용으로 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쫙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지. 되는 거 안 되는 거 지금 가르마가 안 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사실은 보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보면은 인수위 활동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약간 허접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 방향을 사실은. 거기서 그렇지. 철학적으로 그리고 그렇지. 어떤 액션 플랜까지 뭐 자세히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큰 방향을 어떤 식으로 간다 거기서 다 만들어져야만 맞아.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부처로 넘기니까 부처에서는 그냥 정책만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이런 정책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뭐가 먼저 오고 뭐가 이후에 와야 되는지가 전혀 결정이 되어 있지 않다. 아무튼 그럼 추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럴까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상황인데 거기서 추가적인 문제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한 5, 6년 사이에 세계 경제라든가 이게 굉장히 많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변화된 환경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게 안 보여요. 저는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그게 통할 정책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자체하더라도 그때랑 지금이랑 외부 상황이랑 내부 상황이랑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치? 어떻게 그걸 그대로 들 갖고 올 수 있냐라고 하는 게 좀 문제인데요. 줄푸세가 10년 전번이죠, 사실. 예, 하나만 그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그 주목해서 봤던 게 이 감세 문제인데 대통령 본인도 나서셔가지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기업의 활동을 갖다가 살리는 방법이다,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에서 감세가 그런 그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투자를 할 적에 감세가 당연히 도움이 되는 그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감세를 하면은 수익률 그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투자할 만한 인센티브로 분명히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크게 작동하는 문제는 불확실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상황이라든가 경제 환경 전체가 불확실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가능하고 좀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다. 이럴 때는 감세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투자의 어떤 인센티브가 되고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는요. 그 그 세금 몇 % 깎아준다라고 하는 그 숫자가 불확실성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마음을 움직인다.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 나오는 그 교과서들이라는 게 대부분 2008년 9년 경제위기 이전의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표준적인 상황으로 넣고 나온 이론들에 근거했는데 2010년대 후반 이후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위축이 되고 기업이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그다음에 지금부터의 큰 투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그다음에 큰 국가의 구조 개혁이라든가 하는 산업 정책 같은 이런 큰 구조 개혁들이랑 엮여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문제들을 풀어주는 것이 투자를 끌어내는 데는 훨씬 더 지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게는 10년, 짧게는 지난 5, 6년 동안 세계 경제와 산업 구조가 바뀐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옛날 경제 교과서에 나온 걸 가지고 세금을 몇 프로 깎아주면 투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걸 무슨 전가의 보도나 되는 것처럼 감세가 심지어는 무슨 서민 정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2022년에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이 마스터 플랜도 보이지도 않고 나오는 얘기는 한 10몇 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이게 허탈하죠. 맥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좀 긴장감을 가지고 아까 우석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한 선장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갖다가 쭉 제시를 해서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고 그게 감세 정책으로 투자를 끌어내겠다라는 안이한 대책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얘기가 자연스럽게 하는데 뭐 내일 어차피 또 세게 반대 토론을 한다고 예고하신 우석진 교수께서 한 말씀 주신다면. 제가 이제 재정학생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뭐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정부도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요즘에 하대는 저희는 이제 그 증거에 기반한 정책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증거. 예.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포괄 얘기도 했지만은 포괄이 그 연설할 때 보면은 그 증거들을 다 내놓으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거. 예. 근거. 그 예컨대 뭐 노동시장은 어떻다, 뭐 지금 CPI는 어떤데 우리가 몇 년 이렇게 가야 되고 우리 모델이 예측하는 건 어떻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이번 경방의 법인세 부분을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깎아주겠다요. 법인세를 내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인세 세수는 몇 년간은 어느 정도 감소하고 그 이후에는 얼마큼 늘어나고 투자는 얼마큼 유도가 되고 일자리는 몇 개 늘어날 거다. 그 5년 최소한 5년 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거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엔 그게 없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념적인 요소가 있어요. 법인세 내린다. 네. 거기 아까 이제 홍 박사님 말씀해 주신 법인세 내리게 되면 투자가 뭐 촉진되고 뭐 일자리 늘어나고 뭐 이런 그게 뭐 증거와 이념에 약간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시장이 이제 시그널이 돼가지고 투자가 유도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험은 어떠냐? 증거를 놔두고서 그렇죠. 이제 논의를 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 그 사이에 MB 정부 때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내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당시 법인세 세수가 40조 정도가 들어오던 때였거든요. 근데 이걸 내리니까 35조로 줄어들어요. 5조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5조가 빠지고 40조에서 5조 빠진 거니까 8분의 1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왜냐하면 내린 거는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는데 세수가 확대 많이 들어들었고 그걸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4년 동안에 우리가 잃은 세수가 25에서 2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 사이에 기업 소득은 늘어났어요. 기업 소득은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그때 부총리는 뭘 했냐면은 우리가 보니까 이게 보수 정부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때 법인세 깎아줬는데 투자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고용도 늘린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 소득 환류 세제라는 거를 도입을 하거든요. 맞아. 예. 그래서 시퀀스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은 법인세를 내렸더니 세수는 줄고 기업들은 돈을 좀 벌고 그 돈은 더 챙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출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현금 보유가 이렇게 늘어나게 현금성 이제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거기다 우리가 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업소득 환류세제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도 조금 이제 우리 배당을 좀 많이 했죠. 근데 그 시퀀스를 보면은 법인세를 내린 다음에 최소한 5, 6년 동안 그렇게 좋은 상황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투자가 뭐 그러니까 활성화된 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뭐 그게 그 기업이 법인세를 내서 기업이 돈을 그냥 안에다가 현금성 자산으로 쌓아놓고만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때 산해유보금 엄청 늘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많이 나와요. 산해유보금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현금성 자산으로 이게 늘어나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투자로 연결되지는 않으니까 애초에 기대했던 어떤 정책 효과가 나타난 건 아니니까 현금성 자산을 쌓아놓고 있으면은 세금을 때리겠다 이런 정책을 할 수 맞아요. 있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이러한 데이터에 기초해서 더 분석을 넣어보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투자가 그렇게 안 늘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좀 늘어난 거다. 이런 거라도 여기다 조금 그렇죠. 예. 써가지고 이게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비용과 혜택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겠다라고 나오는 게 정상적인 보고서인데 여기에는 그게 다 빠져 있다는 얘기니까 그 공무원들도 약간 부끄러운 걸 조금 이제 알아서 못 넣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저 이제 세제실에 이제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리고 뭐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알지만은 작년 예산 때 세수축이 틀렸고 올해 예산 때 틀렸고 그리고 53조 초과 세수 들어온다고 뭐 틀린 했는데 예정이라고. 그것도 이제 뭐 100% 틀릴 예정입니다. 지금 100% 틀릴 예정인데 그것도 1년짜리도 다 틀리는데 법인 세수가 5년 안에 더 들어온다는 그런 예측은 투자가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냐. 근데 5년 뒤는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니까. 그 논리 아닌가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희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 들어보면은 이 명목세율이 우리가 25% 지금 최고세율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주력 산업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네. 작년부터 들어가서 올해 적용이 되는데 네.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나 뭐 배터리나 이런 거 다 깎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면은 명목세율을 내리면은 그런 공제는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른바 이제 실효세율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양척으로 해가지고 이게 중복되게 지금 혜택이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명목세율을 내릴 테니까 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제 이런 것들은 없애버린다. 그렇죠. 예,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왜냐면 우리 공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컨대 5천억 이상 그러니까 과표 기준으로 해서 5천억 이상 기업들이 내는 우리가 평균 유효세율이라고 하는데 과표 대비 얼마큼 세금을 내고 있느냐 그거 하고 3천억 이하 가 내고 기업들 3천억 내는 기업들 뭐 큰 기업들이죠. 그 사이에서도 역전이 일어나요. 예, 큰 기업일수록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일수록 그 평균 세율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공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혜택을 우리가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념적으로 명목세율까지 내리면은 이게 이 역전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더 공고해진다. 근데 명목 빼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돌아가면 가능합니까? 이건 국회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말의 성찬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념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다. 그런 얘기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발목 꺾기라는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당에서 정당에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 국가 관료 공무원은 지금 무슨 정치적인 싸움을 벌이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게 할 일도 아니고. 근데 저도 잘 말씀이 좀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는데 야당하고 싸워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그러는 건지 말씀하신 게 맞다면은 그렇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게 말의 성찬이라고 한 게 이거를 그러면 그 정치라고 하는 게 일단 뭐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주고 뭘 받을 것인지에 대한 카드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사실은 야당은 크고 여당은 작은 그런 뭐 여소야대 국면이고 그리고 뭐 대통령도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당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 경제 민생이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협치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지 야당도 이제 민생에 밀려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일단 사정 국면에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협치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불지르려고 하는 거냐. 일종의 이제 요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제 용어를 빌려면 사전 알리바이 어떤 조성용.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가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 시작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부터 하면 뾰족수가 별로 없다. 그러면 경제 성적표가 별로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누군가에게 어떤 뭐냐 책임을 돌려야 되는데 꺼리가 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접근법이. 그 야당이 그러니까 발목 잡는 걸 넘어서 정치권이 문제다 이런 발목을 식으로. 꺾어버리는 바람에 정책을 제대로 집행 못해서 이 모양이 돼버렸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야당 심판해 달라 막 그랬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뭐냐면 수순을 갈 가능성도 있죠. 우리의 경험책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은데 두 분께 하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거 나온 거 보셨습니까? 혹시 뉴스? 잠깐? 예, 아까 그 뉴스 정리해 주신 거 저도 따끈따끈한 거. 예. 일단 지금 뭐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주로 이제 임대차 시장 중심으로 아마 좀 오늘 좀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예. 그 뭐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그 4년 주기가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2년 처음 갱신할 때는 뭐 갱신 요구권 쓰면은 5% 내에서 선방할 수가 있는데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4년이 오면은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응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네. 제가 봤을 때 임대 물량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 그때 이제 상생 임대인이라는 그러니까 뭐 전월세를 많이 올리지 않은 임대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완전 면제해 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요거는 사실은 조금 그 우리 주택과 관련된 양도세 정책에서의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가 있거든요. 큰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큰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세계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주택에 혜택을 주냐면은 1가구 1거주 주택. 예. 예, 우리가 뭐 오너 아큐페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네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비용이니까 그 집에는 우리가 혜택을 준다. 예. 근데 우리나라 정책은 그렇지는 않아요. 1가구 1주택입니다. 네가 거기서 살지 않아도 1가구 1주택이면은 혜택 준다. 소유한 집이 하나면. 소유한 집이 하나면은. 예. 근데 뭐가 있냐면은 그래도 그 혜택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거주 요건이 있는 거야. 최소 거주 요건이 있는 있죠. 거야. 지금 그거를 완화해 준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상당히 큰 정책상 변화가 지금 저는 있는 거라고 제가 뭐 자세히 있던 거주 요건도 없애는 거다. 그렇죠. 예, 예컨대 뭐 거주 요건을 뭐 2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거기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세입자 죄송한데 세입자 제가 들어갈게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2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너무 생뚱맞은 지역에 집을 구하기는 어렵죠. 내가 그렇죠. 혜택을 보려면 내가 2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제약을 하는 그런 정책인데 그게 바뀌게 되는 거니까 저는 요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심각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뉴스를 면밀하게 못 봐서 그런데 근데 그러면 이걸 모두가 아니라 상생 임대인에게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 기사만으로는 그렇게 근데 그러면 상생 임대인을 어떻게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니까는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지 않고. 아니 근데 지금 법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하면 5% 이상은 못 돌려받게 돼 있잖아요. 그건 이게 갱신할 때. 그러니까 갱신할 때. 예. 그러면 결국은 거의 모든 임대인에게 이 혜택을 주는 거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4년짜가 됐을 때는 이제 뭐 시장 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도 이걸 더 받고 싶으면은 예. 근데 사실은 이거 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받을 수 있으면은 제가 한 번은 5%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치면은. 예, 예. 그래요. 이 혜택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투기하기가 조금 껄끄럽죠. 사실은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이쪽 저 부동산 이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뭐 아까 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의도는 지금 4년 저 임대차 기간이 이게 다가오니까 물량을 갖다가 확보해서 어떤 대란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많이 매물이 나오도록 그 임대차 매물이 나오도록 이제 인센티브를 갖다가 쭉 나열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그렇게 몇 퍼센트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가 뭐를 이 돈을 약간 미세 조정의 그 방법 같은 그런 걸로 저걸 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매물이 확보가 될까 하는 데 대한 좀 그런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상황 닥쳐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보통 임대차 대란이 벌어지는 거는 구조적으로 뭔가가 꽉 막혀 있거나 이런 부조리한 부분이 있어서인데 이렇게 숫자의 미세 조정 같은 방식으로 이게 될 것인지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제 그 전월세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세액공제를 지금 12% 받고 있는데 그 15% 확대한다는 이제 조치는 저는 뭐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재정 건전성 이런 문제는 또 다시 한번 그렇죠. 따져봐야 될 것 예.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53조 안 들어온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궁금증이 나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지금 전세가 줄고 월세로 많이 이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가 다들 그랬잖아요. 다시 전세가 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은 예. 예. 그동안 이제 월세로 많이 늘었던 게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저기 뭐 전세 보증금 받아갖고 저거 해도 예. 되니까 예. 전세 물량이 다시 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떠냐면은 저희 입주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임차인들 이 입장에서 보면은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근데 또 전세 금리 대출 오르는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 이 금리 내고서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느니 차라리 월세나 그냥 반전세 같은 걸로 하겠다. 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거죠.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또 확 갈려버리네. 그렇죠. 예, 그렇게 갈리죠. 놓고 본다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저 상황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는데 지금은 거기 시장에서 이렇게 그 임차인들의 그 전세를 오히려 기피하는 쪽의 그 입장이 좀 더 크게 반영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세 물량이 만약에 공급이 늘어난다면 전세 보증금이 좀 다운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니까? 낮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집주인 분들께서 임대인 임대인들께서 마음을 어떻게 잡수시는지 그렇죠.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랑 또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찌 본다면 그 주택 서민층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일본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봐야 면밀한 네.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나중 기회로 좀 미루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석준 교수님 내일 공청회에서 이제 잘 하시기 바라고. 예. 건투를 빕니다. 예, 예. 두드려 맞을 예정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예. 네, 홍기빈 소장님, 오석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했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